추추는 최근 드래곤 길들이기를 재밌게 봤다는데요. 왕 크고 왕 귀여운 투슬리스에 탁 트이고 시원한 북유럽 경관까지. 나도 투슬리스 타고 바다를 날고 싶다. 아무튼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 유명한 바이킹인데요.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바이킹은 힘, 싸움, 폭력을 외치는 단순 무식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폭한 민족이 정말로 있다고? 판타지 민족이 아니고? 그렇다면 실제 바이킹들도 진짜 야만적이고 전투력은 탈인간급의 난폭하기만 한 해적이었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들은 바이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킹은 8에서 11세기경 북유럽에서 침략이나 약탈을 일삼던 북게르만계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현재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지역이 본거지였습니다. 이들은 북쪽에서 얌전히 살지 않고 해적질로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이런 바이킹이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영국 동부 해안의 린디스판 수도원을 습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도원에는 많은 헌금과 재물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방어 시설은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이킹 입장에선 개꿀 꿀단지나 다름없었죠. 바이킹은 금, 보석은 물론 돈이 될 만한 것은 싹 다 약탈했습니다. 심지어 수도사와 수녀, 인근 마을 주민까지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노예 시장에 팔아넘기기도 했죠. 이후에도 바이킹들은 수도원이나 해안가 마을을 집중적으로 습격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믿던 유럽인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약탈하는 바이킹들은 단순한 이민족의 습격이 아니라 신을 무시하는 불경한 야만인들과 다름없었습니다. 바이킹의 등장이 신의 예언이라고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구약 성서에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이킹들은 유럽인들에게 무섭고 야만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렇다면 바이킹은 어떻게 유럽 전역의 바다에서 깡패짓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바이킹은 피지컬이 넘사벽이었습니다. 키가 야자수만큼 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유럽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히 높았죠. 심지어 전투력도 미친 수준이었는데요. 바이킹들은 말 그대로 죽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바이킹들이 믿는 북유럽 신화 때문입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바랄라라는 천국과 비슷한 사후세계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바랄라에 가는 조건이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싸우다 죽으면 오히려 좋아. 심지어 바이킹은 빠른 배의 속도를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을 주로 썼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선 손쓸 도리가 없었죠. 날강도와 납치를 일삼고 죽을 듯이 덤벼드는 거구의 민족?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면 바이킹은 왜 약탈을 일삼았을까요? 인성이 글러먹어서?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라서? 놀랍게도 처음부터 이들이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았던 건 아닙니다. 바이킹들도 원래는 고향에서 얌전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나름의 법도 있었고 의회와 비슷한 팅이라는 공개회의 제도도 있었죠.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또 룬 문자라는 고유의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주로 돌이나 금속에 새겨 의사소통, 기념, 주술 목적으로 썼죠. 그리고 이들은 펀치라인이 지리는 랩 배틀을 즐겼습니다. 바이킹들은 맥주 마시다 흥이 오르면 재미로 상대방을 디스하는 놀이를 했는데요. 이 디스전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무턱대고 욕만 하면 안 되고 운율과 리듬을 잘 맞춰야 했습니다. 이걸 잘하면 똑똑하고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도 했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롭게 살던 바이킹 민족은 왜 갑자기 약탈을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원래 스칸디나비아는 땅이 척박하고 추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인데요. 또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가뭄으로 안 그래도 안 되던 농사가 더 쪽박을 치곤 했죠. 결국 바이킹은 식량을 찾기 위해 배를 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설, 민족 간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져 일부 바이킹이 해외로 탈주한 거라는 설 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바이킹들은 살기 위해 바다로 나섰던 것이죠. 아니 그래도 남의 걸 삥 뜯는 건 좀... 다행히 바이킹에게도 살아날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해술이 뛰어났던 건데요. 태양 나침반을 만들어 쓸 줄 알았고 물의 색이나 냄새 등을 통해서도 길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필수 코스인 기구 바이킹. 이게 바로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던 롱십이란 배인데요. 롱십은 바닥이 판판하고 얇아서 속도가 귀신같이 빠른 데다 얕은 바다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죠. 무게도 가벼워서 육지가 나오면 배에서 내려 덜렁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능 좋은 배와 항해술 덕에 바이킹은 10에서 11세기에는 유럽 중부 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바이킹들은 의외로 사업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이들은 비잔티움, 아랍, 심지어 북극의 이누이트족에까지 진출해 무역 사업을 했는데요. 주로 모피, 상아, 그리고 노예를 수출했고 비잔티움의 와인,
은화, 향신료나 중동의 비단 등을 가져와 유럽에 파는 등 중간 상인 역할을 확실히 하며 돈을 벌었죠. 바이킹 녀석들 생각보다 능력자인데? 하지만 언제까지 노략질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법. 따뜻한 기후가 마음에 들었는지 슬슬 남쪽에 눌러 사는 바이킹들도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노르만족입니다. 이들은 원래 바이킹의 후예인데 날 좋고 공기 좋은 프랑스에 눌러앉은 후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왕국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기세에 못 이긴 교황은 이들의 정복을 승인해주고 왕국 수립을 인정해주죠. 물론 여기엔 조건이 붙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할 것. 노르만족은 개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죠. 그렇게 바이킹은 점차 유럽인들 사이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젊은 바이킹들 사이에서는 황제의 친위대가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바이킹 출신들은 힘이 센 건 물론이고 의리와 충성심도 강했기 때문에 비잔티움 황제의 예쁨을 받았죠. 이 친위대는 많은 전리품으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킹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바이킹이 사실은 콜럼버스보다 먼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캐나다에는 랑스 오메도즈라고 하는 바이킹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곳의 난파선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배의 나무는 도끼 같은 쇠칼날로 잘려 있었는데 당시 북미 원주민들에겐 쇠가 없었던 거죠. 분석 결과 이 나무는 1021년경 바이킹의 것이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이킹이 콜럼버스보다 무려 471년 앞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가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물속의 난파선이나 유적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수중고고학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유물 발굴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역사적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합니다.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는 바다가 삼킨 세계사라는 책의 제7장 생존을 건 위대한 도전이라는 챕터인데요. 항해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다양하게 소개해줘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역대급으로 더운 이번 여름 항해 이야기라도 보면서 바다로 떠나봅시다.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